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 함께 하시는 두 분 만나보도록 하죠.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오늘 참 뉴스가 많은 날이에요. 또 어김없이. 이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이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늘렸습니다. 밤 10시로. 그런데 수도권은 아직은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밤 9시를 유지하기로 했죠. 김한 기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식당과 카페 등 비수도권의 다중 이용시설은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네. 한 58만 개의 시설에 적용이 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의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가 됩니다. 네. 방역 수칙이 이렇게 차등이 나게 되면 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2주간 영업 금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관심을 모았던 이제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할 거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가 같은 가족 이외에는 5인 이상은 원칙적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분들은 어떻게 이번에? 저는 원래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전화하셨어요? 예, 그 전화드리고 네. 굉장히 홀가분한. 사실은 좋은 이런 건가요? 저는 지난 12월 말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잘 됐다는 생각하지만 나머지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또 됐죠.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랑 전 또 자가격리 동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심정합니다. 김한 기자는 어디 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데요. 부모님이 안 좋아하세요? 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애들은 그렇죠. 세뱃돈을 엄청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매일 물어보거든요. 설에 할머니네 집에 갈 수 있는 거냐.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친척들이 설에는 되게 많이 모여야 그렇죠. 네, 좋은 건데 좀 수입이 있고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각각의 고민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방역당국 여러 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자 이 자영업자들 가장 힘드시죠. 개점 시위를 시작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점등 시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은 10시까지고 어느 지역은 9시까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가 야행성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PC방 업종에 계신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동전 노래방, 호프집 등에서 연쇄적으로 불복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 불을 켜놓는 이런 이제 점등 시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도 방역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논외로 치고 9시랑 10시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 부분에서 방역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9시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근하고 밥을 먹더라도 이후에 2차를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운동을 가야겠다. 아니면 이런 활동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데드라인이 9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9시나 10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2차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차원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근데 자영업자들이 사실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수도권 자영업자 단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은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이번 시위까지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내려졌나요? 이제 저희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파산 또는 실용 불량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극한의 상황에 좀 다다른 상태고요. 네. 생존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려서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자 이번 시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좀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지금 획일적인 그리고 또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주시고 네.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만들어 달라. 네. 네, 그렇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을 또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좀 다르고 또 뭐 노래방이 네. 좀 다르고 호프집 이게 약간 그 성격에 따라서 요구하는 시간대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요구를 계속 해오셨던 건가요? 저희는 최소한 네.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또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9시라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최대한 밀집도를 좀 해소시켜야 네.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감염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한 바였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업종들이 네. 뭐 음식점 식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러면 다양하게 저희가 어떤 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12시까지 해야지 오히려 이제 9시로 제한을 둘 경우 굉장히 네. 사람들이 몰리니까 오히려 더 밀집할 네. 수밖에 없고 차라리 네, 12시까지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신 네. 거군요. 네네. 그 외에 다른 요구 사항도 있습니까, 혹시요? 손실 보상에 대해서 네, 네. 검토를 계속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없는 손실 보상은 안 된다. 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네. 어쨌든 방역 최전방에서 의료진 여러분들이 제일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네, 네. 저희도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자영업자들도 앞장서서 방역에 노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이 시점에서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 재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까지 1년 동안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반복되면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또 세금 등의 지출로 더 이상 저희가 추가 대출까지도 네. 안 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방역에 협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었던 네네. 또 영업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정부에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손실 보상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잘 됐던 거에 대한 소급을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최소한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임대료라든가 네네. 공과금 정도는 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손실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영업이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출이 발생을 해도 거의 한 달에 최소 600, 700,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넘게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렇죠. 그 고정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도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 방역 당국에 협의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반응을 내놓던가요? 아직은 확정된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네. 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런 얘기는 아직 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개점 시위에 나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식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시위의 방법이요. 네네. 예. 저희가 강서구 PC 카페를 시작으로 오늘 밤 자정에는 서대문구 신촌의 코인 노래방에서 24시가 되는 시점부터 대점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내일은 서초구 양재동 호프집에서 시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영업을 하기는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9시까지 영업은 하고요. 네. 9시 이후로는 저희가 점등만 하는 시위를 저희 음식점 호프는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정부 측과 방역 당국과 얘기를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이기은 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부도 설 연휴를 잘 넘기지 않으면 다시 또 4차 유행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 당국의 우려는 충분히, 그러니까 양측의 그 각각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손실보상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일단 네. 자영업자 측에서는 3가지 요건 얘기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좀 폐지해달라. 그리고 방역기준 조정기구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달라. 네네. 우리의 의견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손실보상뿐만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다 손실을 좀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1년간 3차례 160일 정도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막심하죠, 360일 피해가. 중에 365일 중에 160일이면 200일 정도밖에 영업을 못했고 그 200일도 사실상 거의 영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9시에 만약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코인 노래방에는 이런 시간을 어쨌든 회식 끝나고 갈 가능성이 노래방 같은 경우는 노래방 업종 같은 경우는 더 높은데 거의 못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PC방 업주 같은 경우는 라면의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서 뭐 직접 먹는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PC방은 음식을 이제 또 제공하는 것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PC방의 사실상의 수익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료는 1시간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유지가 되지 않고 수익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사실상 월세 임대료도 되지 못하는 그렇게 되죠. 상황이 유지가 네. 돼버린 거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소금 여부 가지고도 계속 논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오늘 굉장히 관심 있는 뉴스 중 하나였는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늘 있었죠. 오후 2시 반인가 시작이 됐고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오창수 평론가 오늘 어떤 혐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를 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받고 네네. 있는데요. 일단 월성 원전 처리는 적법 파괴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오후 2시 10분쯤에 이제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녁 6시 30분 기준까지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 그리고 적법 절차로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에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산자부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과연 적법했느냐. 이 부분이 헤어졌죠. 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쨌든 청구한 상황인데 적시한 그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걸까요? 네, 혐의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네. 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할 때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직권남용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방해인데 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자료 제출 앞두고 이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과연 이 공무원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윗선에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 지시가 이제 백운규 장관이 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그 구속 여부가 오늘 밤 혹은 뭐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백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세훈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판사는 이 얼마 전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 그 공무원들 구속됐잖아요. 당시 담당했던 판사인데 어느 정도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입증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들은 어쨌든 직접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감사 방해행위를 했다. 이건 비교적 명쾌하게 떨어지는 건인데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시관계가 있었느냐, 과연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운규 장관이 오늘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도 그 얘기인데 국정과제로 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말하자면 본인은 거기에 이제 실무 책임자였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그 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지시관계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보했느냐 이 부분과 만약에 백운규 장관의 어떤 압력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실행이 그거보다 훨씬 더 늦었을 것이냐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의 논란은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떤 해당 부처에서 추진했을 때 이것을 과연 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느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사실은 두 번째는 청와대를 향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장관이 실제로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구속을 할 때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 중대성 정도인데 도주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도주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장관이니 증거인멸할 것이 사실은 장관한테는 없어요. 공무원 3명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할 부분이 있다면은 구속시켜서 지금 구속 수사하는 거 맞는데 결국 나온 게 이제 범죄 중대성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입증할 만한 고리를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구속을 시킬 수가 있고 구속이 된다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가지치기처럼 올라가는데 공무원 3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로 해서 올라가서 장관이고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장관을 또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는 겁니다. 만약 구속을 시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사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두 가지였는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안전성에 위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또 이제 여당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청와대를 향한 의도적 수사가 아니었느냐 또는 뭐 다른 정당 야당에 발주받은 수사가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단순히 재판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이제 부인했고 지금 이제 나가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진행됐고 지금 경제성 얘기하지만 안전성, 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다. 이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 뭔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겠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일단 피의자 신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권남용은 저희가 이제 적폐 수사 때도 많이 봤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다루기가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그렇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권남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삭제한 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에 집중할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근데 이 부분이 시작된 거대한 출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진 거에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엔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이제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제를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뭔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그 윗선의 지시라는 건 결국엔 이게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를 넘어서는 어떤 지시 체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거고 그동안 이제 계속 이 수사를 뭔가 여당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왔던 것도 검찰이 이 수사를 들고 윗선을 실제로는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권 차원을 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고리가 지금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1차적으로는 오늘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일 거고 오늘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자체 그렇다고 해도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꺾일 거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그 전체 혐의가 100% 인정
인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진 않죠. 네, 한 60-70% 정도만 인정이 돼도 사실 영장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법원이 그 정도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히 꺾일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제 구속된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그 장관 출신 구속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상당한 파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당연히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한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박범계 장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네. 박범계 장관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정부 에너지 정책 그것을 이제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대답하는 것은 개인의 사견처럼 보일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장관이 돼서 받아들인 정보와 그냥 일반 의원이었을 때 받아들인 정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이었을 때는 또 여당의 패널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과 좀 조심스럽게 저는 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저는 만약에 장관이 이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 정책은 이미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만약에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네. 삭제하라,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장관과의 직접적인 고리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이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병원 의원은 역시나 원론적으로 물어본 거죠. 국정과제였다. 네.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어떤 장관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추진될 것이었다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네. 어쨌든 그 박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감사원 고발이 아니라 이번 수사가 수사 참고 자료에서 시작됐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이채롭다 뭐 이런 네. 표현을 쓰긴 했어요. 제가 이 구속된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던 범위가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 3가지인데 네.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북원추라고 불렸던 북한원전 추진 논란도 공소장에 붙어 있는데 이제 그건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붙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적법한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언론이 관심 있을 만한 거를 흘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월성 1호기로 좁히면 공약 사항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간단한데 지금 이제 자료 삭제 문제가 겹치면서 네. 이게 이제 뭔가 대단한 위법이나 불법이나 뭔가를 감추기 위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과연 이제 그 부분을 다 덜어내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삭제한 거 자체는 문제가 있죠. 삭제 자체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난 정권 것도 있고 또 이제 원본은 살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혹시 그 구속 실질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박범계 장관 계속 이제 이슈의 중심이 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에서 박범계 장관으로 넘어간 건데요.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신문에서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결같이 썼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큰 관심을 모았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처럼 인사를 관련된 계속 잡음이 날 거냐, 불협화음이 노출될 거냐, 아니면 네. 뭔가 좀 그 전에 우리가 사실 검사장급 인사를 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었다고 이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냐, 부드럽게 뭐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뭐 검찰총장 패싱, 고립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핵심은 뭐냐면 이제 뭐 언론이 이제 빅4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빅4라고 뭐 편의상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형사부장 뭐 이런 자리들인데 이 자리 중에 그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추미애 라인으로 언론이 분류하고 있는 네. 3명을 살리고 네.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남부지검장과 자리를 맞교대하는 정도의 인사를 냈는데 뭐 이 인사 자체는 저는 언론이 편의적으로 뭐 추미애 라인이다, 뭐 윤석열 라인이다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검찰총장이 협의의 대상인데 인사가 발표되기 2분 전에 알았다, 뭐 3분 전에 알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이 과정,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각각이 정말 최고 요직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게 아니라 각각이 책임져야 되는 몫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예를 들면 네. 징계를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수사 정보를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든지 뭐 이런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인사를 하면서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를 설명했더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인사를 이렇게 냈는지 그렇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어서 뭔가 인사 관련해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어쨌든 4명 소폭에 그쳤어요. 뭐 광범위하게 한 게 아니고요. 네. 뭐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 이야기를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장을 교체를 했고요. 또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다수의 언론 혹은 상당수의 언론이 뭐 검찰총장 패싱, 윤석열 패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좀 관습적으로 쓴다는 느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뭘 어떻게 패싱했다는 건지 이번에 이 언론이 어떤 반응들 보면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기조를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어쨌든 인사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은 가장 잡음을 내지 않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각도가. 네. 네, 첫 번째는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은 잘못이 있으니까 날려주시고 이 네. 사람을 넣어주세요 하면 이게 군웅할고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요 자리는 내가 네, 선임하고 법무부 장관이 요 자리는 내가 선임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나눠 먹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네. 협의하는 거예요, 애초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패싱이라는 단어를 저는 함부로 좀 쓰면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흔히 말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앉혔다. 근데 네. 이 새로운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의 접점이 없으면 새로운 박범계 라인을 법무부 검찰에 만들려고 한다라고 언론이 조명 그건 끝입니다. 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언론이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또 언론에서 또 다르게 비추면 또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으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네. 어느 정도 압박을 주고 있다. 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론 승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한 기자님 아까 전에 말씀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게 만들었으면 아마 박범계 장관도 쉽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책임질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전에 추미애 장관 인사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냥 행정부 관료로서 또 전임자에 대한 예우로서 또 쉽게 이걸 또 결정하거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막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을 라인을 그대로 살려뒀다. 뭐 보호한다라기보다는 박범계 장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는 관계고 의견을 듣고 결국은 이제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냥 검찰 출신의 장관들이 주로 있었고 그냥 사석에서 형동생하는 그런 자리들이었고 대화가 좋게 말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표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가 네. 뭐 우리나라 법무부나 검찰행정에 대한 저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박범계 장관의 싱크 들어봤지만 네. 어떤 자리는 남겨놓고 어떤 자리는 안 남겨놓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항명 사태도 있었고 지도력을 잃었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는데 유임을 시켰으면 유임을 시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이유가 정권에 불리한 여러 수사를 방패막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런 거 아니다. 수사는 정정당당하게 하는데 나는 이성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설명을 했으면 이제 뒤에가 설명이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안 남았다 이런 이제
분석만 남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우리가 추경 갈등 기간 내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 왜 해야 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부의 책임지는 그러니까 관계자가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네 자리가 뭐 그렇게 관심이라고 전 이렇게 국민이 되는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또 네, 보도가 라고 많이 하는 되고 부분에서 있으니까. 놓고 보면 사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 그러면 언론에서 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4명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러면 검찰국장만 바꾼 거냐라고 네, 이제 묻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인사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검찰총장하고의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이 이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인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뭐 윤석열 총장의 협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검찰 법무장관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를 협의하면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합의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사에 어떤 납득이 가는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4명 소폭에 그친 인사였고 7월 이후에는 뭐 대폭 언제 또 인사가 있습니까? 총장이 7월 바뀌면 하겠죠. 총장 바뀌면 총장 임기가 끝나면. 임기 7월이니까 그 이후로 좀 대폭 네. 수정. 네. 서초동 내부에서는 사실상 6개월짜리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론을 또 얘기하시는 네. 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검찰총장이 바뀌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대상자들은 사실상 그렇죠.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옷을 벗거나 총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대규모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6개월용이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까지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뉴스 로킥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